마지막 세션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김정표 교수님 하루 종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 오늘의 정말 거대 담론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가슴 깊이 공감하고 오늘의 한 논의가 이제 오늘로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저희가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종합 토론을 통해서 또 각 세션별 행동 강령으로 저희의 논의가 조금 더 무게감 있는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내일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신 김종표 교수님께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섹션입니다.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많은 학회도 참가해봤지만은 특히 줌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회의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마지막 모임에는 거의 빠지는데 정말 줌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 같아요. 이렇게 줌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학회 사상에 처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런 거 운영해 주신 우리 회장님, 국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면은 남아있는 분들이 잘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끝까지 잘하자. 잘하자. 끝까지 하면 선생님들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네. 특히 앞에 보이시는 우리 송경용 선생님이 상 줘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면 나가지 않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우리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또 평생교육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평생교육사들이 우리가 모든 자격이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양성은 많이 하는데 배치에서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가 자격이라고 하면 양성하고 배치하고 연수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자격인데 우리 또 평생교육사는 주로 양성은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성에 비해서는 배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배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들도 많이 노력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국가에다가 또 평생교육 직렬을 만들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관돼서 그런 HRD 분야에서 그런 영역 분야를 어떻게 확대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어떠한 제안으로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마지막 6섹션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사 HRD 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자는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현재 저희 한국 평생교육 HRD 학회 의장으로 계시는 윤옥한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옥한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윤옥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오전 10시에 들어왔다가 잠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른 그 강의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제일 마지막 발표라서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상당히 궁금해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입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고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일찍 끝내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맞추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맞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수업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보면 앉아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하지만 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아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한 손 이렇게 하시고 10가지 세시는 겁니다. 10가지. 정신 안 차리면 이 어려운 내용이라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가지. 하나, 둘, 다시요, 다시. 자, 한 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손 이렇게. 김종표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손 이렇게 한 손은 그래, 예, 이렇게 해서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어쨌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신 안 차리면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종규 교수님,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 신민선 회장님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자,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평생교육사 취업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 자격증 관련 교과목 검토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인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1982년도에 이제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사회교육 전문요원 제도의 기초와 사회교육 전문요원 배치 규정에 따라서 실시가 됐죠. 그 이후에 1999년 8월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이 사회교육 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에 따라서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이 최초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최초로 발급되고 지금까지 이제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이 네, 자격증이 발급되고 그 과목을 지금 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3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이 개정되고 사회교육학의 영역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으로 변경이 됐죠. 밑에 2007년, 2008년, 2013년 내용은 어쨌든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 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성인 2021년이죠. 9,900명 정도와 평생교육기관 4,4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했죠. 올해도. 그래서 평생교육기관 수는 2022년 4,493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별 기관 수는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이 1,100여 개, 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이 1,000여 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이 500여 개, 평생학습관이 480여 개,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430여 개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현황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의 비율이 79.2%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평생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살펴보니까 현영섭의 2018년 연구를 보면 이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22조를 보면 현행 평생교육법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1명 배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 기준은 현장의 평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 5,000명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명만 배치해도 된다면 현장에서 평생교육 전문성과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배치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중 외 2017년 연구에서도 보면 현재 평생교육 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윤여각 2019년 연구도 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자들의 병력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보면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약 13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6,500명, 즉 4.98%만이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지금 전부 다 휴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각종 기관에서 이 평생교육사들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교육사들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간접 증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배치가 교육적 문제 해결에 시작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왜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취업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서 이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하면 좋은지, 이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사실은 21세기는 평생학습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많지 않죠. 이 오명석의 2019년 연구도 보면 21세기가 평생학습 사회인데 이 평생교육사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일부 이런 시각은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섭의 2017년 연구에서도 보면 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데, 그러나 1차적으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평생교육 현장, 특히 이제 기업 현장, 기업교육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의 기대가 사실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강경애의 2019년 연구에서도 보면 평생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 기관의 불분명한 입장이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데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정책이 주로 학습도시 등 주요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사에 관한 차별화, 전문성 향상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명숙의 2019년 연구를 다시 보면 실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 연구 및 평생교육 전문성을 요구받지 않는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평생교육사가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머물러 있고, 실제 평생교육사가 해야 할 일 또는 비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가 사실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채용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그리고 평생교육 자격증과 관련된 연구는 쭉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평생교육사 양성, 그리고 자격 배치 등과 관련되는 연구고, 실제 평생교육 자격증과 관련되는 교육 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제가 본 서치로서는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배치 기준 현황을 보시면,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진흥원이나 시도진흥원에는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시군구 평생학습관 여기에는 이제 정규직원 20명 이상일 경우에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그 다음에 정규직원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법 제30조,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에서 보면 그런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요렇게 이제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21년도 통계를 보면 평생교육 기관별 배치 현황이 이제 통계조사에 나왔는데, 전체 평생교육기관이 4,493개 기관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학습자 수는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수는 5,581명이고 평생교육사 배치률은 79.2%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상세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기관이 약 4,400개 정도 되는데 약 80% 정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증 관련에 대해서 일단은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법에 필수 과목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경영론, 그 다음 이제 이 과목을 다 듣고 나면 이제 실습을 나가게 돼 있죠. 그죠? 4주 동안 실습 20일 16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실천 영역에서 8과목, 청소년 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 교육론, 여성교육론, 아동교육론, 노인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그 다음에 방법 영역에서 14과목,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 이렇게 이제 과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설계된 과목들이 거의 20년 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와 같은 과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따져보는 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되는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1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연구, 금방 보셨죠?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현행 평생교육법은 대부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명 이상일 경우에 사실은 1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기준은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5,000명인데 1명만 배치해도 된다면 1명이 5,000명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의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평생교육 기관 수 아까 쭉 살펴봤지만은 총 4,493개 기관인데 1명씩 배치되면
93명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뭐 기준이 다양하겠지만은 2명이 배치될 경우에 약 8,900명, 9,000명이죠. 3명이 배치되면은 13,000명.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4,493개 기관 중에 20만 명일 경우에 1,000명당 1명을 배치하면 약 2만 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자가 배치된 5,581명보다 4배 정도가 많은 수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 위반일 때 사실은 과태료도 없고 배치 기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자의 평생교육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한 이 규정은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실은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낳고 있고 현재 평생교육사의 강제 배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관의 자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사 배치 위반 시 처벌 조항에 관한 법적 시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제 법적 기준 말고 자발적으로 평생교육기관과 아니면 평생교육기관 말고 어떤 평생교육기관에 속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업이나 각종 중소기업, 중견기업, 평생교육 하는 곳에서 평생교육사가 필요한데 왜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필수 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교육 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건너오면서 한 번 바뀌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검토가 아직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와 같은 과목에 추가해서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이와 같은 과목들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선택 영역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방법 영역에서는 레크레이션 놀이 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필수 과목의 경우에 금방 말씀드렸던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구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필수 과목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개론, 그 다음에 경영학, 선임학습 및 상담이 포함됐었죠. 지금은 빠져나갔지만은 원격 교육 활용론도 포함됐다가 빠져나가고 지금은 없죠. 인적자원개발론도 있다가 없어진 거고, 평생교육 방법론은 기존에 돼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제 기존에 돼 있죠. 총 7과목이었었는데 줄어서 5과목으로 됐죠.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없어졌는데 제외됐는데 새롭게 이제 인적자원개발론과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체 HRD 담당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실제 투입돼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는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5%밖에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평생교육기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사들을 배출을 해서 오히려 기업이나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그런 과목들을 설계해서 가르치면 오히려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그 기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99.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죠.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HRD나 HRM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8,500개 정도 되고 중견기업이 약 5,000개 정도 되는데 합치면 13,00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기업에서 뭐 HRDM 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씩만 채용해도 13,000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채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해서 필수 과목에 중견기업과 HRD 직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 그런 과목들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이제 이론적인 검토이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선택 과목 영역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문해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문해교육은 물론 이제 글과 관련되는 문해교육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문해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관련되는 문해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해교육을 과목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훗, 소크라티브, 멘티미터, 그 다음에 패들릿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 게드타운, 이와 같은 이런 영역을 실제로 평생교육사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기업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선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셋째는 이 레크레이션 과목 우리가 이제 기업교육 현장에서 스팟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강의하는 사람이나 또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나 또는 실제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레크레이션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교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사와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르칠 때 반드시 교수 요목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는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 평생교육사와 관련되는 과목에 실제 이 요목이 제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요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가르치는 교수님 마음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실제로 관련 과목을 검토해서 만약에 반영한다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어쨌든 사회변화 주기는 짧아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평생교육사는 훨씬 더 필요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진
자격증 소지자가 1년에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아까 통계조사에서도 보셨지만은 약 5%만이 일하고 나머지 95%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배출을 할 때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해서 어쨌든 내부든 외부든 평생교육 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니까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더라. 이런 인식을 줬을 때 실제로 뭐 법적으로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제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는 어쨌든 이론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사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실제 이제 기업 현장이라든지 또는 뭐 평생교육 기관이라든지 실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적극 우대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쓰지 않는지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이후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평생교육사에게 필요한 역량, 이 역량을 형식, 준형식, 비형식 이 기관별로 추출을 해서 실제로 과목과 연결해 주는 작업, 이런 작업이 사실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런 연구들도 후속 연구에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사가 1년에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현장에서 사실 월등한 우대도 못 받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자격증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길래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업이나 평생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우대를 하려면 이 실제 제대로 잘 가르쳐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평생교육사를 배출해야만이 시장에서 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이론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더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금 현 회장님도 전에 평생교육사 협회 회장을 또 지내셨고 지금 보니까 또 전하영 평생교육사 회장님도 좀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사 협회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시민들 회장님 계실 때부터도.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고 오늘 또 우리 윤옥한 그 교수님은 발표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점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봐서는 이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문제에서 새로운 그 과제로 좋은 과제를 제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사를 양성뿐이 아니라 채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채용하는 걸 계속 그 지자체 이러한 일반 평생교육 기관 또 더 이제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쏟았던 게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직렬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지금 우리 윤옥환 교수님 이야기한 것좀 그런데도 계속 노력하면서 실제로 이 산업교육 시대에는 교육 기관이 많아요. 기업체에 있는 또 직업교육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저도 뭐 직업교육 기관 쪽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숫자가 우리 뭐 지자체나 그런 데보다 숫자가 직업교육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업이야 지금 말했지만 중소기업까지 합치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난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인적장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사람들 난 채용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저도 뭐 기업계 연수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인력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다 있어요. 인사, 노무 파트, 또 교육 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차피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과목을 좀 개설하면은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쪽에 노력을 하면서 거기 노력을 하면은 난 저는 수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가 나갑니다만은 지금 NCS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NCS도 지금 공공기관만 NCS를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NCS도 기업을 좀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교육이 더욱더 이제 우리 평생교육자들 채용도 활성화되고 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그런 부분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러한 기업이나 직업이나 HRD 부분이 들어오면은 더 채용 부분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목이 지금 과목 갖고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 교육은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기업은 다 성과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저는 뭐, 전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필요 있으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과목도 이렇게 뭐 우리가 경영학, 개론 뭐 그런 것들도 좀 넣어서 우리 해서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 채용할 때 평생교육사 그것만 우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몇 개 기업만 하면은 그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신민선 회장님 제일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생에서 회장 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완전 아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예. 굉장히 생각의 전환을 갖게 네. 됐습니다. 지금 윤옥한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지자체의 네. 직렬이나 직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구나. 지금 조금 놀란 게 13,000여 개가 넘는 14,000여 개의 HRD 파트의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도 다 교육 연수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자원 개발론을 필수 과목으로 제시를 하시는 건데 그전에는 이제 인간 개발론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예, 빠졌죠. 이제 예, 빠지고 빠졌습니다. 지금 인적자원 개발론이 지금 방법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뭐 장애인 관련한 또 평생교육법에 대한 논의가 또 뜨겁잖아요. 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좀 더 도전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좀 지나간 사람이고 협회장으로서 지금 현재 또 평생교육사 협회를 이재주 이끌고 선생님 계시는 분들이 오셨나요? 계시니까 또 예. 그분들의 의견도 또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네. 예, 예. 이재주 회장님은 뭐 여기에 화면은 이재주 보이지 회장님 않지만 계시네요. 네, 예, 이재주 예. 회장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네.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하시는 거니까. 네. 네, 교수님, 네. 제가 예, 예, 우리 의견을 선생님. 예, 예. 저도 지금 발제 주신 이제 교수님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간에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사의 뭐 공무원계의 공직계열의 직렬한 문제도 그랬고, 사실 기업에서 인력으로서 충원하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받는 의사, 약사, 변호사는 굉장히 타이트한 학습의 기간을 갖고
그런 수련을 가져서 자격증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뭐 꼭 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영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들의 자격증은 사회적 평가에서 굉장히 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에 비해서도 뭔가는 좀 여러 가지로 그 밀린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공직계열에서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한 뭐 과목에 저 필수 과목을 늘려서 뭐 이런 관점보다도 더 수련 과정이라든지 학습하는 과정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사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양산되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질의 문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대학에서 꼭 정규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죠. 뭐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학습 계좌제 차원에서도 더러는 자기 직렬화의 일을 하면서도 이제 채워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양질의 일자리,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하면은 가만한 등급에 갖는 역량을 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기업에 오너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많은 돈을 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꼭 그 사람을 쓰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는 저 같아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평생교육사에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전적으로 발제해 주신 교수님 의견처럼 한번 우리가 스타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대합의에 필요해서,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받은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갖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서 좀 개선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해서 고민해보는 작업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이복기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네, 우리 전하영, 전하영, 예, 전 예, 예, 회장님께서. 네. 예, 그래요. 나오셨는데 우리 전하영 네, 전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이복기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그 평생교육사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예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과목이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다양한 그런 어떤 필수 과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몇몇 과목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평생교육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교과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적으로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이 최소 기준으로 잡혀 있는 이상 지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평생교육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도가 지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관에 가서 복지사와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을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평생교육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제도가 먼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그 최소 기준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평생교육사가 아닌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저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개별 전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 전체를 가지고 자꾸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개개인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전문성을 갖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바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평생교육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그려져야 되는데 배치 제도에서부터 그게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든 그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평생교육사의 문제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전문성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전 회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이쪽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건 제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우리 짧게 한번 우리 이복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윤욱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그 제안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산업체 수요 조사를 한 후에 물론 뭐 학생에게도 하고 교수자에게도 하고 그러면서 산업체에 반드시 그 필요도를 한 후에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사 과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시는데 이것이 산업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필요 충분에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이런 과목 변경을 말씀을 이제 해 주셔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 좀 요구조사를 하여서 정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 평생교육사의 이러한 그 전문성이 무엇일까 따라서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필요로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목에 대한 문제, 역량 개발에 관한 문제는 차후 문제고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 한번 돌려서 노력해봐야 된다. 뭐 그러한 시선도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만 아까 신민선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쪽 시선만 봤었는데 그런 시선이 있구나. 그런 시선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브 프로젝트로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과목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쪽은 우리 시장이 아닌 걸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근데 실제는 그쪽 시장이 개발을 하면은 뭐 충분히 조금만 들어가도 또 많이 좀 숨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선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무슨 과목 그런 것들은 사기 문제고 예. 우리 또 뭐 박인종 선생님, 우리 회장, 아니요, 말씀을. 아까 네. 그리고 윤욱환 교수님께서 그 교수 요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제안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교수 요목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걸 보고 강의 계획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만 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교수 요목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당시에 개발했었는데, 평생교육사 2급 교수 요목, 1급 교수 요목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아마 다시 또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박인종 선생님 계속 계시다가 이 시간이 왜 안 보여? 서운하게. 응? 저 할 말 없어요. 이번 세션은 참을게요. 네, 그래도 얼굴이나 보여줘야 제가 딱 나오니까 들어가면 서운하잖아요, 이거. 아니, 누가 보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모든 섹션에 정말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지자체에서 잠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학교가 천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천안시에 같이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뭐 상공회의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그러니까, 기업인 협의회와 같이 하여서 그 기업인들의 학습 동아리를, 그 프로그램을 이제 조성을 하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지자체든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좀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또 우리 어떤 아까 회장님께서 뭐 시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선이 좀 더 또 다른 우리 기업적으로도 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뭐 혹시 지금까지 우리 참여하지 못하셨던 우리 뭐 사무국장님도 이쪽에 전체적으로 많이 또 지자체도 계셨고 또 시민교육도 많이 하셨고 이쪽은 뭐 많지 않았을 걸로 보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희는 그냥 문제 제시만 한번 해본 거라 보여집니다. 네네. 교수님은. 네네. 뭐 교과목이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저도 평생교육법 안에서 이 현재 평생교육사들의 보수교육의 문제, 전문성을 함양시킨 것에 대한 어떤 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 향상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배치 기준과 연수 기준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와 함께 지금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다양한 교과목의 선택도 같이 고민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우리 또 윤옥환 교수님 한번 마무리 말씀하시고 거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어서 오세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평가 체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평가 지표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평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평가를 좀 기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뭐 홍석기 선생님 이렇게 나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계속 또 파이팅 하셔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평생교육사를 대학의 교과목을 하면서 우리가 전공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사, 일반 평생교육사, HRD 평생교육사, 그래서 가로에다 넣어서 투트랙으로 가도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트랙으로 갈 사람들은 평생교육사 트랙으로 가고 HRD 트랙으로 갈 사람들 물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에서 나눠서 기업 교육은 뭐 이런 HRD 그런 거 들은 사람들은 HRD 트랙 쪽으로 가고 또 이건 평생교육 개론 뭐 방법론 그런 것도 공통 과목이고 다음 일반 평생교육은 또 지금처럼 트랙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쪽에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걸 가면서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생겨서 조금씩 우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윤옥환 교수님 한번 말씀하시고 전체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어쨌든 과목이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목인데 그 과목을 앞으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접목해야 될 실무가 필요한데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법적 제도 정비,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과 관련되는 법적 제도 정비와 함께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시한 것은 일단 예시고요. 실정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무리하고 그럼 마이크를 네. 우리 이소연 네네. 국장님한테 네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디어, 자, 발표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이거 뭐죠? 그 세계 그 기록, 기네스에 지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그마치 아침 10시부터 시작했잖아요, 저희. 지금 6시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무모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흥분과 또 새로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들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참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는데요. 이게 오늘 한 자리에서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기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토론에 마지막으로 더 참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선 회장님께서 인사말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해?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어떨까 막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중에 지금 병상에서 우리 홍숙희 부회장님께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숙희 부회장님 얼른 쾌차하셔서 빨리 평생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담원에 막을 내리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의 엑기스들이 내일 종합토론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지만 바쁘시겠지만 또 아름다운 가을날이지만 그래도 내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다시 한번 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한국평생교육 총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또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1인 미디어실 오늘 산주해 주셨는데 국장님 감사합니다.